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한 후 아이를 키우는 데만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왜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만큼 키가 크게 자랐고 저는 40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3살짜리 태아 둘을 키우느라 직장은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사실 그냥 공짜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후 첫째를 낳은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도 되더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버는 게 어디가 제일 쉬운지요. 하지만 제일 어려웠던 건 우리 큰아이에게 못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워져요. 저희 남편은 첫 사업으로 PC방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모은 돈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 퇴직금으로 겨우 차린 곳이었죠. 그래서 둘이서 벌어들인 돈을 아끼려고 오전에는 제가 PC방에서 있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막돌이 지났는데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가 딸이기도 하고 얌전한 편이라서 우선 함께 일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운터 한켠에 큰 소파를 두고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PC방이라서요. 오전과 오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계속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할 만한데 저 라이는 징징거리는 거 하나 없이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때쯤 어린이들은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가자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PC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온갖 그린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그런지 때때로 딸아이가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알바를 하며 비용을 아끼면서 악차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신혼 초반을 보내는데 3년 정도가 지나니 자리도 잡히고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되면서 조금 풍만해졌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들어섰어요. 저는 애도 키우고 남편이 도와다 달라고 하면 남편 사업도 도와주면서 만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이 되면 우리는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다녀야 하는 중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가야 해야 되거든요.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서 너무 먼 거리를 혼자 다녀야 하는 것이 걱정되어 이사를 결심했죠. 남편도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에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이사 준비하면서 어디로 갈 거야? 이왕 하는 거 우리라고 말씀하시며요. 집 주변으로 오세요. 주변 이웃들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까이 사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일로 이사를 가야 해요. 중학교가 아파트 근처에 있어서 그쪽도 살펴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 쪽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좋네요. 같은 단지로 오세요. 가까이 살면 서로 도울 수 있고 우리 중학교는 뒤쪽에 있는데 말이에요. 좋네요. 우리 아파트로 와주세요.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 말고도 시어머니가 계신 아파트로 가는 걸로 할 수 있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높았어요.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둘째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각자 방이 필요해서 최소 30평 이상의 아파트여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아파트는 예산보다 비싸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예산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하려고 해요. 중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본인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사를 한다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오래 살아야겠죠. 어차피 전세로 올 거 아니에요? 영어는 대출 좀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그냥 형편에 맞게 해야 하죠. 저희 예산으로는 다른 곳도 갈 수 있어서요. 어머님과 같은 아파트는 무리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니 남편한테 가서 그 말을 하셨나 봐요. 남편의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가 계신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까 연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러면 우리 애들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돌봐주시겠죠? 그리고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우리와 같이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산으로는 거기에 가기 어렵습니다. 약 8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저 돈을 어디서 몇 달 전에 모은 걸 사용해서 사업자금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거기에 가려면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가. 남촌은 그렇게 얘기하길 원했어. 시어머니와 살림을 합친다는 제안에 대해 그자는 헛떨까 식으로 대답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엄마랑 합치는 건 어떨까? 혼자 사시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 사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은 어때? 우리가 50평대 아파트를 알아볼 건데 5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말이야. 그 가격을 확인해 볼게.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왜 모시는지 생각해보자.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요. 같이 살면서 가는 거니까. 요즘에는 일부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를 맞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도 싫고 하가는 건 결코 안 돼요. 제가 완공하게 안 된다고 하니 남편이 무슨 말도 못하냐 며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애기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을 대줄 테니까 살림을 합치자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사할 때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보내줄 테니 이참에 살림을 합치자. 나도 큰 아들 옆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느라 지금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 대출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합과 관련 이야기는 그만 꺼내주세요. 자꾸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여유 자금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귤농장을 운영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일이라 단골도 많고 요즘에는 서울의 마트와 계약도 맺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필요한데 5천만 원 그 정도야 뭐요? 이따가 엄마가 내 계좌로 보내줄 거예요. 너는 똑 부러져서 잘할 테지만 시댁 쪽에 너무 휘둘리며 살지 말고 그러지 도믹 남는 거 하나 없더라. 엄마만 봐도 알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텐 돈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긴 해야 되거든. 근데 엄마가 이 정도만 보태줄 수 있을까? 그래, 차라리 엄마가 보태줄게. 너 아직도 젊은데 못살림을 합쳐 괜히 시어머니한테 분돈 받고 모시고 살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다가 너 골병 드는 거 시간 문제야.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랑 살림을 합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희 이사 비용에 필요한 돈을 보태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덕에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와 거리가 좀 있고 저희 딸이 학교 다니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방들도 다 터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둘째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완전히 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이사를 한 후에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첫날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원래 첫째들이 학교에 갈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둘째는 어차피 첫째가 간 길을 따라가니 새로운 곳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첫째는 저도 첫 경험인 것들이 많아서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도록 해서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이 오셨다가 상담 가능한 날짜를 물으셨어요. 제가 편한 날로 맞춰주셔도 된다고 했고, 제가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빠를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다음 날 바로 오후에 학교로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반 담임 선생님께서 왔는데 오늘 오후에 상담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예솔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예요. 혹시 예체능 쪽으로 가르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워낙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찍 진로를 정하려는데 딱히 미술 쪽으로 간다고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미술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예솔이 실력 보시곤 얼마나 극찬하셨는지 몰라요. 미술을 잘하는 애들은 결국 그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리는 게 잘 나가는 편이긴 했지만 저는 다른 애들도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둘째는 아들이라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뛰어놀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여자애들은 대체로 사부작사부작 앉아서 놀잖아요. 우리 큰애도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잘 그리는 편이 될 수 있지만 미술 분야로만 가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 담임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 집에 와서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큰애 담임 선생님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 애가 사고 쳐서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미술을 너무 잘하는데 혹시 미술로 진로를 잡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보내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근데 미술하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가서 물어봤어.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다면 가르쳐야지. 요즘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TV에 나오던데. 나중에 우리 딸이 성공해서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액수가 나오니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보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재료는 우리가 주문해야 리스트도 보내주셨어요. 당신도 한번 봐봐요. 한 달에 70만 원이 나는데 230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 번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미술난 걸로 그렇게 비싸한지. 여기가 잘 가르치는 곳이라서 우리 집이랑도 가까워서 애가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애가 재능 있다는데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시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죠. 근데 남편은 학원비에 됐더니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저한테 돈을 벌려고 하라고 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애 학원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고요.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 집에만 있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나 본데 말도 안 돼. 차라리 저렴한 곳으로 보내보던지. 잘하면 거기에서도 잘할 거야? 솔직히 제가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하니 밤늦게 오는 것이 일상이고 우리 둘째는 11살이지만 아직도 제 껌딱지야. 그래서 결국 저는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어려웠어요. 답답한 마음에 속이라도 풀자 싶어 친정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큰이 중학교 상담 다녀왔거든요.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미술학원에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한 달에 70만 원이나 하는 거야. 그래도 큰애가 하고 싶다고 했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시키려는데 뭐라고 할지 알아. 내가 나가서 돈을 벌러 오래 있기 때문에 요즘 알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은 누가 뽑을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알려주어야지. 그리고 돈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손주가 너희 밖에 더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당연히 시켜야지. 또한 애가 배우고 싶다면 다 가르쳐줘라.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시키다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봐.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해. 벌써 매달 70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혹하는데 원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으로 빠져들면 되는 것이고 부모들은 그렇지.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엄마께서 돈을 보내주시니까 손녀를 학원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큰딸을 미술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엄마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께도 도와달라 해서 야근을 통해 돈을 더 벌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곳도 알아보았죠. 어느 날 남편께 앞에 생긴 치킨집에서 배달 기사를 뽑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까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봤는데 우리 상가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어요. 거기서 배달 기사를 뽑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만난 수아 언니의 형부도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한다고 해도 어디 가서 배달을 하는 것도 내 집 앞 상가에서라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요리를 해서 배달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배달 업무에 이점이 많으니까 당신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알바를 한 만큼 즉시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남편이 발표되었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원한다면 바로 송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집에 겨우 다녀도 벌어오는데 밤에 배달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내 와이프인데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다 이런 굴리나 하겠어? 손만 잡는 아내가 왜 나보다 일 시키려 하느냐. 생각 마라. 너가 아껴 써야지. 그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자라가는데 너의 양반비로는 더 보내줘야 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니? 그럼 너가 나에게 생활비를 푸근히 보내주면 돼. 곧 큰 미술학원비도 낼 일이 있으니 돈이 현재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그 돈을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하는데 장모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 아니니까. 내가 헛돈 쓰는 탓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니야. 당장 내일에 미술학원을 가서 학원비를 내줘야 돼.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다니면서 일당을 받는 알바를 남편에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돈을 주겠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이래? 우리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받았으면 됐지? 솔직히 저희 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네 딸한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내야 되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친정에서 도움받을 건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퇴근하면서 집 앞 알바 가자고 하니 남편도 짜증이 났나 봐요. 신경질적으로 저한테 카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개미술 안 시켰어. 이 카드로 결제해. 그리고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빨리 해줘. 끊어 던진 카드를 줍는 제 모습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돈을 못 보나 하는 생각에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딸 학원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 돈이 나가야 하는데 미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어 말씀에 대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결제하러 학원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예솔이가 생각보다 미술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사실 입시에 저희 학원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한 블록 더의 미술라군이 하나 더 있는데 입시나 다른 학원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달까지만 다녀보시고 그 학원을 알아볼게요. 그곳도 이 학원과 학원비가 비슷할까요?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 이미 결제했으니 다음 달부터는 그 학원을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는 멀리 있으면 부담도 되고 학원비가 많이 비싸요. 특히 미술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 미술학원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학원비 할인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미술 실력을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학원보다 훨씬 더 좋은 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원비 7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딸이 잘한다고 하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니던 미술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지 금방 저를 알아보셨답니다. 학원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 생각은 오로지 여기 학원비가 비싼 것 같은데 얼마쯤 되는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카드 하나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비와 준비해야 하는 재료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헉 하더라고요. 중학생이라면 학원비가 90만 원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학원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돈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 방학이 되면 친정이 보내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바짝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산행을 하는 도중 발목이 다쳤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발목이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다리가 부서진 것도 아니라서 핏받침 정도면 조금만 살살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굳이 저를 부르셔서 집안일을 시키시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뭘 못하겠다고 했더니 부르셨는데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빨래는 돌렸으니 탁탁 털어서 널어주세요. 그리고 걸려있는 빨래는 접으면 돼요. 이따 집에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내일은 언제 올 거예요? 한두 번이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매일 같이 오라 가라 하니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거든. 아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진 것도 아니고 발목 잠깐 피신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 당신이 저녁 때 퇴근하고 가서 어머님 도와드리지 해줄래요?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 우리 이사할 때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엄마도 계속 불러오지 않아서 편하고 좋은데 왜 그때 살림을 안 합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요? 이사할 때 모시고 살지 않아서 사단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모시고 오자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집 이사할 때 돈 못 해준 건 우리 친정인데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시고 살아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가벼운 발목 비신일 뿐이라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판 싸운 채 서로 말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당신이 힘들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최근 만기가 끝난 적금이 있는 거라던데요. 전에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첫째를 학원 보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그래서 엄마를 모시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도 엄마에게 잘해달라는 이야기였나 봐요. 남편은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예쁜 짓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더라도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어머니. 이번에는 진심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을 거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딸의 학원비 때문에 잇따라 제 남편이 돈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여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이 너무 넓다. 그 집을 팔아서 우리 집에서 살 때 보태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15년이나 우리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번에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믿을까요? 아직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젊으셨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자는 게 버릇이신데 이번에는 진짜로 주시겠다고요.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돈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시어머니를 잘 대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서 친정인 제주도에 보내고 며칠 동안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이들도 없으니 잠깐 오셨나 싶었지만 저녁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짐을 챙기셔서 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다리도 다쳤고 자녀들도 집에 없어서 자녀들 방도 없지? 그래서 내가 모셔왔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 나도 효자 노릇 좀 하자. 엄마 다리도 다친 상태로 생활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당신도 그러셔서 자녀들을 진정해 보낸 거 아니야. 왜 내가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오려고 자녀들을 진정해 보냈을까? 나는 저번에 자녀들이 없을 때 큰 자녀 미수에게 군비 부틸 돈을 벌려고 일부러 친정에 보냈잖아. 나는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차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셔야 되는데 왜 오셨어?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있었는 듯 하더니 살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쟤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시어머니가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돈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이래서 점수 따면 좋잖아. 엄마가 나 말고 자식이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 돈 다 우리 주실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없을 때 당신이 잘해서 그 돈 좀 받아봐. 그러면 당신이 힘들게 일 안 나가도 될 거야. 아니야. 그럼 당신이 잘 챙겨드려. 나는 내일부터 알바 가야 하니까 너 신경 쓰는 거 없이 해. 그리고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그 돈이 언제 나올 줄 알죠? 그 전에 알바에서는 돈이 더 나오니까. 당신이 어머님 모셔오신 것이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보고 시어머니를 잘 챙기라고 했지만 모셔온 것이 너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가게 나갈 준비를 하고 저도 알바를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아침 차려야 해. 그래야 우리 아들도 따순바 한 숟갈 뜨고 나갈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일하러 가야 돼서 이제 나가봐야 돼요. 밥은 밥통에 있고 제가 구원 끓여놨으니까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챙겨 드세요. 그리고 이는 아침부터 뭐 먹으면? 그런 언사는 사용해선 안 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면 내가 알아듣겠어. 당신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암시하면 안 돼.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여야 아들도 잘해 적절한 골짜기 의미 있지 않게 얼굴을 비틀면서 뭘 해야 할지 내가 밥을 안 챙겨주고 빵 조각을 주니 석이 불평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아침을 한 그릇 먹고 나갔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침상을 차려달라고 하셨지만 무시하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알바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다. 분단 때문에 며느리 돌아봐도 되느다. 아내, 내가 내게 큰 거 한 말이 없어. 내게 바라는 것도 많지 않아. 그렇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할 거야. 아니야, 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어머님이 제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어머니께서 며느리로 옛날하지 못하실 거려. 어머니께서 주시면 나는 아침상을 차리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돈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께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당황하셔서 무슨 돈을 집착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돈을 얻어서 쓰려고 그렇게 물고 물었느냐? 왜 이렇게 돈을 계속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방에 들어가 카드 한 장을 들고 다시 나와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게 뭐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것들 때문에 애들을 제주도 친정집에 보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시고 보조하실 수 있으면 보조해 주세요. 제가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가 건네준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딸이 미술학원에서 적어왔던 학원비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재료비며 수업비 등이 적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보니 거의 1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보고 계시길래 제가 바짝 다가가서 어머님께 여쭤보셨죠. 이번에 적금을 통해 돈이 생겼다면 그걸 우리 딸의 학원비로 조금 사용해 주시겠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님께 잘 보이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돈이니까 그럼 어머님은 하나뿐인 손녀를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고 갑자기 짐을 셔서 우리 집을 나가셨습니다. 손녀의 학원비를 내자마자 나가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집구석에 대한 애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 뭐라고요? 알려주세요. 남편이 내게 몸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내쫓는 사람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에게 잘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적금 받은 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몸 아픈 양반을 이렇게 내쫓아야지만 속이 시원해. 며느리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하나 있는데 어떻게 몸도 안 좋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가서 모셔오고 와.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와야 해? 모셔와야 한다면 당신의 어머니 댁에 가서 병수발 들어.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손녀 학원비 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어머님이나 그 어머님 다시 모셔오라는 당신이나 진짜 이 집안에서 정이 다 떨어진다. 우리 그냥 이혼하고 당신은 시어머니 모셔서 애들은 내가 챙기자.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겠어.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으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약올리듯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기 집을 이사 올 때 우리 친정 엄마께서 돈을 주셨다는 거 알지? 이건 내가 재산 분할로 가져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얼마나 될지 물었더니 당신이 이걸 다 갖는다고 했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야? 아니야. 남편에게 이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했더니 눈이 뒤집히면서 자기가 왜 그러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기여도가 50% 있다고요. 저희가 집을 살 때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었지만 엄마께서 5천만 원을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5억이 되었으니 제게 재산 분할로 3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8천만 원만 주고 싶지 않았고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 돈은 상해 후 나에게 주어져야 할 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이제 와서 이혼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큰 아이는 중학생이라 사춘기에 있어요. 그 시기에 이혼한다면 아이들에겐 애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지. 큰애 근데 학원비도 안 주려고 그날 일을 쳤어요.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대하면 나도 이혼을 하자는 말도 안 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아, 네. 이제야 그럼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나도 그런 쪽으로 진짜로 어떻게 믿을까요? 여태까지 내가 한 거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받은 재산 분할로 우리 딸이 미술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소식에 정말 속상해하시며 곧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날의 친정집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손자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러 오던 중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아예 관심이 없고 우리 둘째 아들만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합니다. 결국 친정 엄마마저 따라잡는 건 말려도 당장 그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구속과 연근하면서 그날로 저에게 이혼 변호사를 붙여주셨거든요. 엄마가 좋은 변호사를 붙여준 덕에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분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법원 결과도 그렇게 나오니 전 남편이나 시모가 어쩌겠어요. 저에게 찾아와서는 마지막에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고 나서 살고 있던 집은 당연히 팔고요. 남편이 오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서 전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보고 합가하자는 치더니 정작 아들이 호령이 돼서 나오게 되니 따로 살자고 원룸을 잡아 지내자고 팽하며 역시나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네요. 자식에게 전혀 관심 없었던 걸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다 똑같았었죠. 우리 딸 학원비를 아까워서 무덤덤하게 지쳐있던 전 남편이나 자신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 귀찮아서 내쫓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이혼 잘한 결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선물로 받았던 재산 분할로 작은 전세를 하나 얻은 것이며요. 요즘은 우리 큰아이가 하고 싶다던 미술 공부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